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학창 시절 돌아보면 한 반에 장난기 심한 말썽꾸러기들이 한두 명씩은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보고 당연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유난히 산만하고 좀 주의력이 떨어진다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불리는 ADHD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진단과 치료법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약손 주치의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는 이 ADHD라는 질병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면서 네. 조금만 아이가 좀 산만한 것 같아도 병원에 와서 우리 아이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ADHD가 실제로 얼마나 흔한 질병입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식이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보호자, 학부모님이 오셔서 앉으실 때 제가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보잖아요. 네. 그러면 ADHD 평가를 받으러 왔다. ADHD 검사를 받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우리나라 말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요. 이 어려운 의학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실 만큼 굉장히 이제 그 인지도,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ADHD 환자는 4에서 한 12%. 근데 4에서 12%인데 네. 4%가 중등도 이상. 네. 그러니까 한 8%가 경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4에서 12%면 평균이면 한 8% 되죠. 그러니까 꽤 많은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은 4에서 12%까지 말씀하십니다만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좀 저희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장난기 많은 좀 외향적인 아이들하고요. ADHD로 이렇게 판정받는 아이들하고는 어찌 보면 그냥 한 끗 차이 정도밖에 아닐 것도 같은데 그 차이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 끗보다는 많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향적이거나 활동적인 아이가 모두 ADHD는 아닙니다. 활동적이거나 외향적이다는 뜻은 호기심이 많다. 네. 그리고 어떤 활동이 지나칠 수는 있지만은 자제가 되는 거죠. ADHD 아이는 네. 호기심을 넘어서 그 행동이 과잉되어서 오히려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적인 아이는 잠시는 주의력이 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본인의 그 조절에 의해서 집중력을 되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제력을 그렇죠. 발휘하고요. 예, 자제력, 컨트롤 능력, 통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자세한 또 진단 방법은 또 차후에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HD를 설명할 때 과잉 내지는 주의력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합니다. 네. 저희가 이 ADHD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용어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 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보호자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아이는 게임을 할 때 집중을 잘합니다. 네. 그렇다면 ADHD가 아닌 거죠라고 말을 하는데 주의력과 집중력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란 말은 어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능력이고요. 예. 주의력은 그렇게 따진다면
어떤 지속적 주의력이 오히려 좀 집중력에 가깝겠죠. 계속 지속해서 몰입하는 능력. 지속적 주의력도 있지만은 주의력에는 또 선택적 주의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 때도 이 공부를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환적 주의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다가도 더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공부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은 집중력이고요. 주의력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주의력을 쏟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게임이다. 게임에 대한 집중력이 높은 거고요. 주의력이라는 것은 내가 게임을 좋아하지만은 내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은 공부잖아요. 그럼 공부로 전환하는 그것이 주의력이다. 그래서 네. 주의력과 집중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보면 과다, 과잉 네. 이런 의미의 차이도 또 있던데요. 과다는 단순히 양이 많다는 게 의미죠. 양이 많아서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은 양이 많다는 것인데 정상 범위를 넘었다는 것이죠. 허용되는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서는 이제 그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잖아요.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움직임이나 에너지를 발산하는 행위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의미인데요. 뭐 창작 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작 행동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행동은 이제 우리가 관찰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반응이나 태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는 부정적인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행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ADHD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잉 행동은 단순히 에너지가 많은 상태인 과다 활동보다는 사회적 기대나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그리고 지나치고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가 과잉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다 활동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이고 좀 에너지가 많은 아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잉 행동은 이제 지금 병적인 개념으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부 보호자들께서는 깜짝 놀라요. 장애. 우리 아이가 장애란 말이야. 이 장애인 비장애인 할 때 그 장애로 생각을 연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의 장애와 그 소위 그 장애인 비장애인 할 때 그 장애와 한국말이 같아요. 다만 그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장애라는 것은 disability, 그다음에 정신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애라는 것은 disorder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울증도 정식과적 명칭은 우울 장애고요. 디프레시브 디소다거든요. 그럼 우리가 장애라는 이 디서빌리티는 어떻게 우리가 대개 인식을 하고 있냐 하면 선천적으로 신체나 정신 능력의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를 이제 장애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장애라는 의미에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가기 좀 어려운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장애 디소다의 장애는요. 우리나라 의미로 한다면 병이라는 뜻입니다. 병. 그래서 내과적 질환은 이제 병은 영어로 디지즈거든요. 이 디지즈도 병이고 디소다도 병인데 이 디소다를 우리나라 말로 장애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내과적 병의 디지즈하고 이 디소다는 영어 개념으로 보면 디소다가 좀 더 순한, 좀 더 예후가 좋은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라는 뜻은 병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상적인 상태였지만은 어떤 이유로 이제 병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란 것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네. 자, ADHD의 그 D가 디스올더에 해당하는 장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장난도 많이 치고 혼나는 아이들이 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인 경우들이 좀 그랬던 것 많았었거든요. 같죠. 그래서 이 ADHD가 혹시 성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학년기 기준으로 남자아이가 한 4배 정도 많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좀 양상이 좀 달라요. ADHD를 한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지는 경우, 주의력 결핍인 경우, 그러니까 부주의 우세형이라 그러고요. 또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이 있는데 대개는 이 2개가 합쳐지는 혼합형이 가장 많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과잉행동과 충동성의 경향은 없이 주의력만 떨어지는 부주의형이 많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로는 조용한 ADHD다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여자아이는 좀 진단이나 발견이 일단 그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충동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네.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는데 사실은 ADHD는 대개 그 ADHD의 어떤 씨앗이라 그럴까? 요건 한 3에서 6세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보통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은 갈수록 이제 저학년 때 진단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에서 6세 사이에 발병의 징조가 보이고요. 본격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ADHD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워낙 어린아이들이 좀 산만한 행동을 하면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네.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그 심각성을 좀 인지해야 되는지 ADHD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ADHD의 이제 주요 증상 일단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차트에 있다시피 주의력 결핍,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과잉 행동, 과잉과 행동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충동성인데요. 먼저 주의력 결핍에 대한 뭐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실수를 자주 하죠. 실수를 자주 하고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요. 지속적인 주의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는 그 어떤 지시를 따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과제를 끝내지 못하죠. 또 체계적으로 이제 일을 조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라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조직화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걸 이제 잘라서 시켜줘야지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자면 공부잖아요. 공부는 이제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데 물건 자주 잃어버리세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저도요. 얼마 전에 새로 산 마우라를 잃어버려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죠.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글로 가버리는 거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 소리가 나버리면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이제 자주 건망증이죠. 우리로 평소에 말하면 건망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력 결핍의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과잉 행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ADHD 평가를 할 때에도 행동은 관찰을 하거든요. 주의력 같은 경우는 주로 컴퓨터화된 것으로 주의력 검사가 있고요. 행동은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봅니다. 학생이 들어오면 이름 묻고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은 계속 학생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이죠.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해요. 꼼짝꼼짝. 그리고 만약에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지나치게 뛰어다니고 움직여서 사실은 여기에서 보통 어떤 위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좀 뭐 그래도 비교적 가만히 있는 활동이잖아요. 이것이 어렵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가 우리 MC님 두 분한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항상 이제 모터가 달린 것처럼 막 모터 달린 거 있잖아요. 휙 막 돌고요. 네. 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동성이 있는데요. 충동성은 저는 우리 MC 두 분께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뭐 커피, 저는 커피 많이 먹는데요. 커피점에 이제 커피를 사기 위해서 줄 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본인 차례가 이제 끼어드는 거죠. 또 활동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끼어드는 것, 이렇게 충동성 증상이 있고요. 그래서 3대 증상은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독 다른 아이와 달리 산만하거나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면 설마 우리 아이도 ADHD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소아 ADHD 진단을 늦게 받아서 진료를 늦게 받는 경우 꽤 있습니까? 사실은 그 ADHD라는 진단명을 영어 그대로 말씀을 하실 만큼 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인지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ADHD를 제때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소아 ADHD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평소에 산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집중을 잘 못하면 이 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눈을 잘 못 마주치거나 뭐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안 좋다고 들었어요.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도 이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거나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교감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될 수 있으면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평소에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혼내기보다는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친구들하고의 교감도 많고 체험을 조금 많이 시키는 것을 해주고 있어요. 교수님, 어릴 때 ADHD 진단을 받으면 성인 때까지 무조건 이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소아 ADHD를 앓은 경우에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약 50% 내외로 보고요. 그걸 어떻게 진단하고 알 수 있을까요? 50% 이어지지 않고 낫는 경우는 조기에 치료를 한 경우죠. 이번에는요, 소아 ADHD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누구나 거짓말은 하죠. 누구나 거짓말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이상하게 유독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는 소아 ADHD와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모두 다가 ADHD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ADHD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력이 결핍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김혁 리포터가 교수님 뭐 내일 몇 시에 약속을 해요. 근데 얘가 부주의하다 보니까 그래버린 거죠. 아, 까먹어버리는 거. 그렇죠. 집중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죠. 또 하나는 특징이 충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충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한 행동도 하게 되고 또 뭐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하다가 이제 보통 뭐 부모님한테 혼이 나잖아요. 그걸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거짓말하는 경우인데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부모들이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꾸중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아이는 그 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점점 더 증가되는 거죠. 무조건 꾸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고 그런 행동이 왜 위험한지를 또 설명도 해주고 솔직하게 말했을 경우에는 칭찬을 해주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꾸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애가 자꾸 숨기는 경향이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아 ADHD를 진단받으면 약을 처방받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약을 너무 오랜 기간을 먹게 되면은 틱장애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에 틱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DHD 약이 틱 장애를 생기게 한 것은 아닙니다. ADHD 같은 경우에 뇌의 기능의 장애인데 네. 틱도 뇌의 기능의 장애거든요. 네. 대강 20% 내외에서 틱 장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 약이 틱 장애를 만들거나
발생시키다기보다는 잠재되어 있던 그 틱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러나 감량하거나 줄이면 네. 다시 틱 증상은 없어지게 되고요. ADHD 약이 숨겨져 있는 틱 증상을 드러내게 할 수는 있지만은 틱 증상 자체를 발병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틱 장애 때문에 약을 조금 적게 먹거나 아예 안 먹게 되면은 틱 장애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소아 ADHD는 어떡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ADHD 약 중에 그러한 것을 덜 유발시키는 약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ADHD 약에다가 틱장애 치료를 병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ADHD에 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사실 ADHD가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질환으로 규정된 지는 50년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1987년에 진단병으로 채택이 됐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좀 관심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 다양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ADHD에 관한 오해도 많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그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네. 우리 MC님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 왜 끼나요? 눈이 시력이- 나빠서 끼는 거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시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좀 불리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좋았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함을 성찰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약간 불리할 뿐이지만 시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죠. 네. 다시 말해서 주의력이 떨어지면 좀 불리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곧 공부를 못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즉 ADHD가 곧 학습 능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ADHD가 IQ는 물론 뭐 떨어지고 ADHD도 있지만 대개는 IQ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를 대부분 말을 하고요. 모차르트, 케네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천재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ADHD가 ADHD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주신 질문에 이분들 4명으로 딱 보임으로써 ADHD 이꼬로 IQ가 떨어지거나 학습 장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대변하는 사진들입니다. 네.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네네. 될 것 가져도 같은 됩니다. 메시지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ADHD는 정신만 차리면 극복할 수 있나요? 자, ADHD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정신만 차리면 해결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제가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리에 골절을 입었어요. 네. 그러면 정신만 차리면 똑바로 걸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아니죠. 어렵죠. 없죠. 예. 그러니까 ADHD 아이들도 내가 주의력을 발휘해야 된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절 입은 우리가 사람인 경우에 내가 걸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은 골절을 입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펑션, 기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골절을 입었거나 또는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분에게 밥을 3그릇 먹으면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한 그릇 먹어도 보통 사람보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너 왜 밥 먹으니까 혈당이 올라가 이렇게 나무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펑션이 떨어진 것이죠. 기능이 떨어진 것이죠. ADHD 환자들을 뇌 사진을 보면요. 여기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이 다 전두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 앞쪽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측면 전후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찍었는데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가장 먼저 주의력 결핍이 오는 것이죠. 주의력 결핍이 와서 2차적으로 우리가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거고요. 한 곳에 집중을 못하니까 과잉 행동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이에 연관되어서 충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ADHD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하나의 질환이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골절을 입은 환자는 수술이 필요하듯이 ADHD는 거기에 합당한 뇌의 기능을, 뇌 펑션을 조정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 고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무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골절 입은 사람한테 걷지 못한다고 혼내면 네.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DHD가 뇌의 기능적인 면이 떨어져 있는 질환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질환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유전적인 영향이 클까요? 어떨까요? ADHD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모든 질환은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은 유전적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면 ADH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 또는 취약성 요인, 뭐 생물학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아요. 대략 80% 내외로 보는데요. 여기 차트에는 75에서 89%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있긴 있는데 그건 한 2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ADHD 환아를 가진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애가 막 계속 설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좀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좀 이런 부분이 ADHD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ADHD 아이를 둠으로써 우리가 일어난 어떤 피드백이죠. 물론 좋은 피드백은 아닌데요. ADHD는 생물학적인 질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DHD는 신경 발달 장애거든요. 뇌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신경회로가 조금 발달이 이상을 초래한 것이거든요. 이 말은 거꾸로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은 사실 이 생물학적인 것을 고치는 방법이 약물 치료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상당히 이제 기본으로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물론 중등도 이상의 ADHD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DHD는 생물학적 요인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이 훨씬 많다. 한 8대2로 보고요. 그러나 부모가 뭐 양육을 잘못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 다만 부모가 양육을 잘못했을 때 ADHD 발병되었을 때 악화시키는 경향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 정신질환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ADHD 우울증, 불안장애로 이렇게 세 가지의 도표가 있는데요. 셋 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사실은 소아청소년에서 ADHD가 임상에서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한 두 번째가 우울증이고요. 지금 ADHD가 한 6만 넘었고요. 우울증이 4만 넘었고 불안장애가 2만을 넘는 그런 그래프를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중에서도 ADHD가 가장 많은 비율을 또 차지하는 만큼 빠른 검사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ADHD가 의심돼서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떤 검사와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뭐 스냅이라든가 AT라든가 캐시라든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ADHD 그 환아분이 왔을 때 먼저 의사가 일단 면담을 해요. 그리고 면담을 하고 또 우리가 행동을 평가해요. 행동을 평가하고 주의력이나 인지력 평가는 우리가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냅이라든가 ATL이라든가 CAT라는 이게 검사의 종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력과 인지력을 검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ADHD하고 좀 비슷한 이러한 여러 가지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기 위한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혹시나 부모님 입장에선 이런 진단 검사 기록이 남아서 아이가 혹시나 나중에 취업할 때 좀 불이익을 받는 게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검사 기록은 모든 과가 남습니다. 감기 치료를 받아도 검사 기록이 남고요. ADHD 치료를 받아도 검사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노출되든지 알려져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인데요. 노출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무 기록은 본인의 허가 없이는 노출될 수가 없고요. 또 이런 게 있죠. 설사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ADHD는 소위 말하는 디서빌리티의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디서빌리티의 장애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판정을 받고 보호적인 의미에서 뭔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디소다를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문화에서 ADHD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한
우리 각자들이 편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MBC 약소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제가 박수 치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취업할 때 혹여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오해는 어디에서 생겨났다고 보십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는 어떤 ADHD뿐만 아니라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로 치료받으면 취업에 불이익을 줘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이 부족한 뭐 장애가 되어서 그걸 법적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정신과적 질환, 특히 ADH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예후가 좋은 병인데 이것을 편견을 가지고 본다? 저로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감기 치료받은 것도 우리가 제한을 주거나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거기에 우리의 편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아이의 ADHD가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 첫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면담이 중요하죠. 또 보호자, 주로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과의 면담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면담을 하면서 그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 검사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아이가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아이의 개인력에 대해서 묻게 되고요. 주의력 검사, 주로 이제 컴퓨터화된 그러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 검사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ADHD 관련 증상을 부모가 직접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 주의력 결핍을 포함해 과잉 행동, 충동성 등과 관련된 항목을 각각 나누어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그 스냅 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인데요. 일종의 스크리닝 테스트입니다. 그 자체가 진단적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참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ADHD의 정밀적인 검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게 되죠. 지금부터 컴퓨터에서 0에서 9까지를 말해줄 겁니다. 3이 나오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에서 시작하시고 1, 4, 2, 나. 신경인지 검사에서 주의력도 다양한 어떤 그 분류가 있거든요. 전두엽 기능의 어떤 문제라든지 뇌 기능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죠. 뇌 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임상적으로는 뇌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 영상 촬영보다는 심리검사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신경인지 기능검사라든지 주의력 검사가 임상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죠. 2, 3.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ADHD가 진단된 경우 질환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는데 이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또한 치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작용한다. 특히 ADHD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 또는 교사분들의 교육과 훈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DHD, 빠른 치료만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킬 수 있는데 병원은 물론 가까운 정신건강센터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74개 교가 신청을 해서 마음성장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사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 학생분들에게 ADHD에 대한 교육
또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행동치료, 보통 말로 하면 교육과 훈육 방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DHD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관심 있는 부모님이라면 충분히 궁금해하실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ADHD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질환인가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ADHD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진단을 받고 중고등학교 청소년 될 때까지 지속되는 확률이 한 70%, 성인까지 지속되는 확률이 한 50%가 되는데요.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적고요. 계속 네. 지속되는 병인데 ADHD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년 정도는 지속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그때 재평가 이후에 치료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는데요. 대개는 청소년기 이상, 그러니까 성인기 이후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자신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ADHD는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한다고 그렇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이게 약을 좀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은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장기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작용이 우려됩니까? 물론 당뇨병과 고혈압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진 않죠. 자, ADHD 약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부작용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했을 때 부작용, 우리가 유의미한 부작용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작용은 있죠. 우리가 이제 감기약을 먹었을 때 사람에 따라 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안 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었을 때는 이제 주의력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좀 이제 불면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커피를 너무 늦게 마시면 불면증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약을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 먹으면, 아침에 먹으면 이 불면증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약이 뭐 소화장애라든지 일부 또는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는데, 소화장애 같은 경우는 약하고 밥하고 같이 먹으면 되고요. 또 두통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평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 좀 예방이 되고요. 가장 또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식욕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질 때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식욕 촉진제를 같이 추가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다만 자극제의 약물이 일하고요. 비자극제 약물도 있거든요. 비자극제 약물은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조금 떨어진다. 다만 비자극제 약물은 자극제 계열 약물보다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약제에는 중독성이 또 따르기 마련이라고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ADHD 약물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ADHD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중독 질환이 평균적으로 3배 이상 일반인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중독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 ADHD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5배에서 6배가 높고요. 우리가 알코올 사용장애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은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5배에서 10배가 높다는 거죠. 그럼 ADHD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높아진 중독성의 경향의 85%를 예방할 수 있다. 곧 ADHD의 치료는 중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가장 가깝게 지켜보는 존재가 집에선 부모님이 되겠고 그렇죠. 학교에선 선생님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곁에 있는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점들에 주의를 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DHD에는 약물 치료, 그리고 의사들은 행동 치료라 그러는데 이 행동 치료가 우리들이 쓰는 말로는 훈육과 교육입니다. 네. 그러면 ADHD가 있는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까요? 세부적인 디테일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떠오르는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전두엽의 기능의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전두엽의 기능 이상이니까 주의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과잉 행동이 나타나고 충동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전두엽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충동 조절이 안 되고 화를 내는 아이잖아요. 내가 충동 조절이 안 되고 화가 나면 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전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 상황을 보고도 침착을 유지해야지 아이가 치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화가 난다. 다른 건 할 수 없잖아요. 화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교육이나 훈육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ADHD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MC님께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 알아듣잖아요. 그거는 전도의 기능이 우리처럼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지 그 말을 알아 미래를 이야기하고 지금 공부하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전도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미래를 논하고 뭐 논리적으로 뭐 우리 입장에서 합당한 일들이 이 친구에게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근데 꾸중을 하잖아요. 꾸중을 하면 우리는 뭐 상사님 꾸중 들으면 일단 약간 교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ADHD 친구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의 기능이 떨어져서 충동성이 활활 불타오르는데 이게 더 꾸중을 해버린다? 더 활활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ADHD 아동들에게는 보상적인 우리가 태도, 보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 보상적인 반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근데 ADHD 아이 부모님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칭찬할 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인내력 부족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ADHD가 만약에 100분을 관찰한다. 100분을 관찰하면 적어도 99분은 한다, 막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1분은 잠깐 쉬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1분은. 바로 이 99분을 나무라지 말고 그 1분을 찾아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긍정적인 보상이 돼서 이 행동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협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침착해야 된다. 그리고 이 ADHD 아이에게는 긍정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수용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칭찬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한번 디테일을 살펴보면요. 이런 거죠. 너는 너무 산만해. 이렇게. 뭔지는 모릅니다. 공부 중에 필통 아래 연필을 계속 만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보통 너는 너무 산만해. 네. 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관찰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해서 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테일을 또 살펴보면요. 조용히 하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말을 하기 전에는 허락을 받자. 예를 들면 뭐 학교다 그러면 계속 떠들잖아요. 그럼 조용히 해라 그러면 이게 추상적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는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말을 하기 전에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아니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자. 이래야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규칙 설정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대화 시에는 끼어드는 규칙을 어기지 마세요. 이 부정적인 말이고. 부정적인 말은 충동성을 더 불타오르게 한다. 말을 들을 때는 조용히 경청합니다. 부정어보다는 긍정어가 낫다는 말씀이고요. 대체 가능한 행동을 제한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는 종이에 적어보세요. 대체 가능한 행동. 이런 식으로. 또 과제를 줄 때 세분화해야 돼요. 이 책을 다 읽고 숙제를 해야 이러면 너무 많아요. 책 한 페이지 읽고 요약문 쓰자. 이런 식으로. 좀 갈라치기를 해야지 알아듣습니다. 네. 실천이 가능하고요. 시간을 정해줘야지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칼럼 쓸 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는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빨리 끝내. 이거는 뭐 문제 언제까지 빨리 끝내야 되는지 이 부분을 10분 안에 끝내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면 훨씬 더 집중력, 주의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즉각적인 어떤 구체적인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잘했어. 이것도 막연한 거예요. 네가 허락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한 모습이 정말 좋아서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것도 구체적인 이제 즉각적이고 긍정적인이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다음에 더 잘 해봐보다는 오늘 규칙을 잘 지켰으니 별 스티커를 줄게. 별 스티커를 몇 개 모으면 또 보상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주의 산만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보다는 책상을 정리하고 필통과 공책만 꺼내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도 시각적인 단서를 활용해서 지침을 전달하는 건데요. 공부하는 시간에 떠들지 않는 거다 보다는 책상 앞에 공부 중 조용히 하기 이게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 시각화시켜서. 행동 조절을 위한 전략 제공인데요. 충동 대체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만 좀 뛰어다녀. 이보다는 가만히 있기 힘들면 스트레스 공을 지어볼래. 스트레스 공을 하나 줘갖고. 대체 방법. 네, 대체로. 아니면 수업 중에도 이 서서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아요. 돌아다니고 싶을 때 뒤에 그 자리에서 서서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을 활용해서 과잉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너 계속 떠들 거면 나가가 아니라 그 타임아웃 장소에다가 잠깐 거기서 쉬고 돌아오자.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어릴 때 ADHD를 방치할 경우 성인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아마 소아 ADHD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소아 ADHD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막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대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어하고 친구들하고 언성이 높아져 싸우는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아정신과를 방문했더니 ADHD가 의심된다고 약을 써보자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ADHD 약은 한 번 먹고 나면 약물 중단 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약물 치료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다. 약물을 만약에 중간에 중단했다. 그러면 증상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ADHD 증상이 이거였어요. 치료를 약물치료에서 내려갔어요. 호전이 되었어요. 갑자기 그럴 때 이거보다는 미치지 뭐 갑자기 이렇게 되는 아니고 다만 네. 우리가 좋아졌다가 나빠졌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 심정적으로. 네. 이번 사연은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는 고3 수험생에 직접 보내준 사연입니다. 이 친구가 2학년 때 ADHD를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친구가 고3이 된 만큼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ADHD 치료 복용량을 좀 더 늘리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진짜인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ADHD가 없는 아이가 ADHD 약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올린다고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본인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 용량, 맞춤형 치료 전략일 때 가장 좋은 주의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약 효과가 있다면은 고3 수험생들이 다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의사 선생님도 약을 가장 낮은 용량에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 용량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엄마의 사연입니다. 딸이요, 또래 아이들보다 유달리 얌전하대요. 그리고 차분하고 말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아이를 좀 더 유심히 좀 살펴봤다고 하네요. 근데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물건을 또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주변에서는 조용한 ADHD다라고 말해주면서 좀 검사를 권유받고 있다고 합니다. ADHD는 산만하고 좀 충동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용한 ADHD도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반대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조용한 ADHD 유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가 모두 다 조용한 ADHD는 아닌 것이고요.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 없이 주의력만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부주의 우세형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산만하거나 충동성이거나 과잉 행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채기는 힘들죠.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가 훨씬 많고 지금 여자아이였죠. 그렇죠. 여자아이가 훨씬 많고요. 대개 여기 한 20에서 한 30%? 다만 금지는 받아보고 맞으면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또 조기에 치료도 그래요. 진단이 되었을 때 마일드한 경우, 경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 없이 훈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배운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천해서 이게 정상의 경감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 우리 아이는 좀 말을 좀 늦게 하는 것 같아. 같은 또래 아이들은 벌써 말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하는데 이 친구는 좀 말을 안 해. 이러면 또 조용한 ADHD로 좀 생각해봐도 되는 걸까요?
말을 안 하는 경우에는 조용한 ADHD보다도 신경 발달 장애 중에 뭐 언어 발달이라든가 이쪽 다른 면을 의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물론 그게 ADHD가 병합될 수 있고 병합되지 않은 문제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감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역선 오늘은 ADHD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우리 아이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네.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ADHD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우리가 원해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은 뭐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요. 만약 어떤 병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서 좋은 예후를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DHD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그 치료 성공률이 높다. 그리고 ADHD를 치료함으로써 아이의 삶이 좋아지고 또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이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이 길을 우리가 구태여 피해갈 필요는 없다. 물론 ADHD 걸리지 않으면 좋지만 걸렸다면 과감하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또 면담도 해보시고 진단도 받아보시고 아니면 다행이고 만약에 맞다면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이들에게는 새학기 새로운 환경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ADHD를 그냥 꾀병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꽤 큰 병으로 키울 수 있는 만큼 바로 용기 내서 진료실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ADHD 치료는 장기전이라고 하니까요. 부모님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한 관찰과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정신건강의학과의 차공정규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수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소아청소년 정신과도 진료하고 있지만은 제가 우울증이 전문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한 아주버님도 교수님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선택한 것이 속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만나면 좋은 친구 MBC